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시장 관리론 수업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채권과 관련된 기본 사항을 살펴본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채권의 수익률 계산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쯤 되면은 채권의 가격 계산하는 것도 배울 거고요. 자,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장내 시장은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외 시장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채권을 거래하게 되면 여긴 매수자라고 바꿔주세요. 채권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투자자죠. 이쪽에서 매수 주문을 내고 이쪽에서 매도 주문을 내죠. 매수 주문을 낸 사람들은 이제 구매 자금을 입금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럼 증권사에서 이 거래 주문을 받아서 거래소를 통해서 체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증권사에 그걸 통해서 매수 주문이 들어가요. 또 매도자가 증권사를 통해서 매도 주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체결이 이루어져요. 체결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채권이 지금 맡겨져 있는 증권 예탁원을 통해서 이제 자금과 채권이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자금을 내고 자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매도자에게 들어가고요. 매도자는 채권을 이렇게 통해서 채권이 흘러가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증권 거래소를 통한 장내 거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채권은 97% 이상이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이거는 주식하고 반대죠. 주식은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장외 주식이 일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외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요. 증권사를 통해서 할 때는 여기 브로커리지를 해서 브로커리지 중개 수수료를 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없이 장외에서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외 거래도 대부분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가 돼요. 자, 장내 거래할 때도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체결되는 것이고요. 장외 거래도 역시 증권회사에 가서 거기서 거래합니다. 이때는 증권회사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그죠? 거래소하고는 무관하게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즉 투자자가 매도를 한다. 그럼 증권사가 매수를 해주는 거야. 투자자가 채권을 사고 싶다. 그럼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도하는 겁니다. 즉 증권사가 매수 매도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딜러라 그래. 딜러. 여러분들 딜러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자동차 딜러, 외환 딜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딜러들은 자기 소유로 자기가 소유권을 가져요. 소유권을 스스로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합니다. 브로커는 뭡니까? 이 반대되는 개념이 대비되는 개념이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는 자기가 그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질 않아요. 다만 중개 역할만 해요. 중개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구하거나 할 때 부동산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사거나 파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중개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브로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요. 좀 아까 수수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딜러들은 자기가 물건을 직접 사고 팝니다. 즉 딜러는 매도하겠다는 사람한테서 매수를 해요. 그랬다가 그걸 가지고 또 사겠다는 사람한테 매도를 합니다. 이 차익을 먹는 거예요. 매수할 땐 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딜러는 어떤 중고차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살 때는 한 500만 원에 사가지고 팔 때는 좀 수리하고 이쁘게 고쳐가지고 1000만 원에 팔고 그 차익을 먹는 거예요. 채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 수수료를 할 때는 장외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매수 가격과 매도 차익의 차익을 먹는 거예요. 그 차익을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아까 부동산 얘기를 잠깐 했지만 말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브로커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이 딜러야 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연결만 시켜줍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요. 연결만 시키고 수수료를 받아요. 딜러는요, 팔겠다는 사람한테 어느 적정 가격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그걸 수리해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이건 엄밀한 의미의 딜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딜러와 매우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팔겠다는 사람이 뭐 1억 원에 이제 딜러하고 계약을 하면요, 딜러는 이걸 받아갖고 자기 돈 한 2, 3천만 원 들여요. 수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 집을 1억 5천에 팔든가 2억에 팔든가 해서 그 차익은 딜러가 부동산업자가 먹는 거예요. 구조가 좀 다르죠. 뭐 어떤 게 뭐 더 좋은가 뭐 나쁜가는 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자, 딜러와 브로커의 차이를 그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채권의 경우도 이 딜러의 장외 거래를 할 때는 딜러인 증권사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이때는 증권사가 딜러가 됩니다. 그러나 장내 거래할 때는 증권사가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와 딜러의 차이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을 거래하게 되면 당일 결제예요. 내가 오늘 채권을 팔았다 하고 오늘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장외 거래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내 거래일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당일 결제를 한다. 대부분 장외 거래 하니까 채권은 당일 결제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반대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T 플러스 2, 오늘 팔면은 오늘 플러스 2니까 오늘 내일 모레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을 매매할 때 주의사항, 이게 사고 채권이냐, 그죠? 이게 무슨 뭐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 당했다든가 뭐 도난 당했다든가 이런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채권의 종목을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발행자가 같더라도 이 발행일에 따라서, 매출일에 따라서, 표면 이자율에 따라서 채권이 전혀 다른 게 돼버립니다. 가격도 달라져요. 자, 그걸 알아야 되겠고, 다음에 이표. 채권 이표체인 경우에 이자가 경과되지 않은 이자가 아직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그 표가 있어요. 채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날짜가 되면 이걸 띄어다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이자표가 만약에 여기 떨어져 있는가, 이거 없으면 그만큼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채권의 수익률 또는 가격 이런 걸 계산하는데 필요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래가치, FV는 Future Value의 약자, PV는 Present Value, 현재 가치의 약자입니다. 자, 현재 가치를 알고 있어요. 미래 가치를 몰라요. 알고 싶은 거야. 현재 알고 있는 현재 가치에다가 이자율, 이제 복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보통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나면 다 복리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I가 이자율이고요, 복리 이자율입니다. T는 연율로 계산한 기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I의 T승 곱하기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자, 이자가 1년에 이 경우는 1년에 1회 1회 복리라는 얘기예요. 연간 이자가 한 번 나오는 거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더 자주 복리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M회 복리라고 합시다. M이 1이면은 위에 거랑 똑같고요. M이 2회면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주는 거고, 3이면 4개월에 한 번, 4회면 3개월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6이면은 6개월에 한 번, 10이면은 매월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은 뭐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m회 복리로 계산한다면, 자, 이자가 여기서 이자는 연율로 계산한 이자입니다. 그죠? 다 우리가 이자율 얘기할 때 보통 연율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m회 지불을 한다면은 그 지불하는 그 기간 동안 이자는 연율로 계산한 거니까 m으로 나눠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m이 2다, 6개월에 한 번이다. 그러면 i를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연율로 표시한 이자가 5%다. 근데 그걸 두 번 나눠준다. 그럼 6개월에는 2로 나눠서 6개월간 2.5% 주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2.5% 주고 해서 연율 합이 1%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 이자를 주느냐는 이자 횟수로 연율로 표시된 이자율을 나눠주고요. 반면에 이자 횟수는 또 그만큼 늘어나겠죠. 원래 연율로 표시한 게 1이라면 그거를 1년에 두 번 주면 2 곱하기 1 해서 2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4회를 준다. 그러면 이자율을 4로 나누고 횟수는 4를 곱해주고. 별로 어렵지 않죠? 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 가치를 알고 있고 미래 가치를 모를 때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이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를 알고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을 때, 즉 5년 뒤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은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요거를 그대로 넘기면 되겠죠. 여기로 넘어가면 이게 분모로 들어가죠. 1 플러스 i의 t승분의 1. 이건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fv 곱하기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t승. 이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현재 가치도 알고 있고 미래 가치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수익률이 얼마냐? 자, 오늘 1억 원을 투자해서 5년 뒤에 1억 2천만 원을 찾는다. 이거 수익률이 얼마일까? 궁금하죠? 그래야 이렇게 투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면 또 수익률이 얼마 나올 테니까 비교해서 더 유리한 걸 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바로 이 공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i를 풀기 위해서 pv가 먼저 넘어가죠. 그럼 pv는 fv가 되고요. t승이 있으니까 양변에 t분의 1승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넘어간 부분이 t분의 1승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되겠죠? 다시 얘기해 줄까요? 먼저 요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pv분의 fv 1 플러스 r의 t승이 되는 거예요. 양변을 t분의 1승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pv분의 fv가 t분의 1승이 되고요. 이쪽은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i라고 합시다. 여기서 i라고 했으니까. 그럼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하면 i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1년에 m회 이자를 지불한다면 여기 이자 요거는 m분의 1이 되고 요건 m 곱하기 t 곱하기 m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먼저 미래가치 계산하는 걸 볼 텐데요. 1억 원을 7%의 이자율, 이건 연율로 계산한 거죠. 다 연율임, 다른 말 없으면 연율로 하는 겁니다. 투자하는데 3개월 단위 복리로 재투자한다. 즉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3개월. 그러니까 m이 3이 되는 것이죠. 연율로 표시한 이자가 i가 되는 것이고. 이걸 재투자할 때 10년 후에는 얼마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자, 현재 가치 PV 알고 있어요. 현재 가치 1억 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가 얼마일까? 이걸 계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연율로 표시한 이자율이 0.07이니까 4회 3개월 단위니까 4회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누기 4. 그리고 횟수는 t가 10년이니까 10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까요? 현재 가치 쉬운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걸 거꾸로 해 볼까요? 10년 후에 2억 16만 원, 요거 2억 16만 원이 되겠죠? 2억 10년 후에 2억 16만 원. 이거를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현재 가치는 거꾸로 하면 되겠죠. 미래 가치 FV 곱하기 2억, 예? 그죠? 이거에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데 이때는 이제 복리가 아닌 그 할인채 구성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에 뭐 10년이니까 10분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것도 이제 뭐 더 자세한 거는 실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겠지만, 자, 여기서는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좀 일상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하나의 방식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4년 뒤에 1억 원을 만들어내고 싶다. 예, 연 이자율이 6%라면 이걸로 저축한다면 매월 얼마씩 저축하면 될까? 매월 얼마씩. 이거는 4년 동안이니까 횟수가 48회가 되겠죠. 그죠? 매월이니까 매월 얼마씩을 넣어요. 1년이면 12회. 그래서 토탈 4년, 그죠? 48회를 돈을 넣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PMT라고 표시를 해요. 영어로 하면 페이먼트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PMT.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 또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 이걸 PMT라고 불러요. 이거는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 계산하려면 하겠지만은 이거는 맨날 며칠 걸릴지 몰라요. 이랬을 때 매월 얼마씩을 저축하면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정기 적금을 드는 거예요. 자, 4년 동안에 1억 원을 목돈을 만드는 정기 적금이다. 그럼 매월 얼마를 적금으로 부을 것인가. 이건 이제 은행에서 얘기를 해주죠. 은행에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이 PMT라는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손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무계산기 또는 재무계산기가 없는 사람들은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엑셀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노트북에서 엑셀 화면을 띄워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요 금방 보여준 노트에 의해서 매월 얼마씩을 집어넣으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산하자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재무 쪽에 PMT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그 재무 쪽에 여기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들어가 봅시다. 삽입을 누르면요. 자, 여기 삽입 눌렀어요. 거기에 보면은 수식을 눌러야 됩니다. 수식을 누르면은 여기 재무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재무 여기 딱 뜨죠.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페이먼트를 계산하는 거니까 PMT를 선택합니다. PMT가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창이 떠요. 자, 연율로 표시한 이자율이 얼마라 했죠? 6%라 그랬어요. 자, 0.06. 근데 1년에 4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NPER은 Number of Period의 약자입니다. NPER, Number of Period. PRIOD가 Period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4년인데 매월 붙는 거니까 곱하기 12 해서 48회가 되는 것이죠. 그 현재 가치 얼마 들어가? 지금 돈 들어가는 거 없죠. 미래 가치 1억 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1000 단위 100만 원을 할까요? 아니, 그러면 1000 8개가 되나요? 1000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원래는 생략하면은 매우 그 기간의 말에 포함시키는 거로 하는데, 1이라는 걸 넣으면 그 기간에 초에 돈이 들어가는 거로 계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매 월말 얼마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0을 쳐도 되고요,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은 143만 7천 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기능을 알면은 여기서 직접 치면 됩니다. PMT 딱 치면은, 자, 가로 열면은 다시 equal PMT 해서 가로 열면 여기 이제 뭘 넣으라고 딱 나와 있어요. 레이트 이자율 0.06에 나누기 4. 네, 1년에 4번
매월 넣는 것이죠. 12. 그쵸? 12. 아까 내가 요거 재무계산기 할 때 뭔가 좀 잠깐 잘못했네요. 그거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12 그리고 횟수가 4년 곱하기 12죠. 콤마 그리고 현재가치 제로. 미래가치 알고 싶은 게 미래가치 만들어내고 싶은 게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1 0 0 0 0 0 0 0 그리고 주초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말이니까 0을 쳐도 되고 그냥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848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 이 금액이 틀리냐? 이거 아까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에다가 재무 그리고 PMT 하면 나오잖아요. 레이트가 0.06에 매월이니까 12가 돼야 되겠죠. 12. 횟수는 4년 곱하기 12. 현재 가치 지금 현재 돈 묶은 들어간 거 없잖아요. 제로. 미래 가치 만들고자 하는 금액 1억 원. 1 0 0 0 0 0 0 0 0 그래서 확인. 그러면 1848 503.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PMT는 재무계산기가 있으면은 그걸 쉽게 계산이 되겠지만 재무계산기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엑셀을 이용해서 여기 재무 함수를 써도 되고요. 여기 재무 함수 여기 있죠. 아니면은 요 공식 치면 PMT 치고 PMT 치면 이제 뭐뭐 넣으라고 이렇게 떠요. 거기 맞춰서 1년에 지급하는 이자 횟수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계산 집어넣으면 이 금액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죠? 자, 됐고요. 자, 다시 노트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요 글씨들은요, 슐렛 패커드에서 나온 그 재무계산기가 있어요. 재무계산기. 그거를 사용할 때, 요 버튼들을 누르면 요 계산하는 방식이 나온다 하는 거를 사례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은 내가 과거에 CFP 전문 과정에 대해서 그 은행이나 증권보험회사 그 간부급 직원들을 상대로 CFP 투자 설계 강의를 할 때 보여줬던 거니까요. 그분들은 현직에 있고 프로기 때문에 실제로 재무계산기를 가지고 해요. 재무계산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제 채권의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것을 보여줄 텐데요. 먼저 채권 수익률이 뭐냐, 종류가 뭐가 있느냐 먼저 좀 살펴보죠.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대한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그럼 그 비율이 얼마냐,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투자 성과 측정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1만 원이 됐다. 그럼 10% 성장률이죠. 이 수익률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내 1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얼마, 이 채권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내가 벌었다. 그럼 투자한 돈 대비 몇 퍼센트 수익률이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채권에 투자했을 때 발생되는 투자 수익을 투자 원금으로 일단 나눠주고 그 연 단위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6개월 투자해갖고 예를 들어서 3% 이익을 냈어요. 그럼 1년으로 치면 얼마예요? 6%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환산을 해서 나타냅니다. 자, 채권은 세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먼저 할인율이에요. 일종의 할인율 역할을 하고요. 가격 표시 수단입니다.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채권은 채권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면 가격으로 얘기하지 않고 수익률로 얘기를 해요. 오늘 채권이 얼마죠? 그러면 오늘로 봐서는 오늘 4.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채권의 수익률은 곧 가격을 의미해요. 수익률을 알면 가격을 알 수 있고요. 가격을 알면 수익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 표시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는 초기 투자금을 보유하는데 그 수익이 얼마인가를 연단위 복리 성장률을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나온 이자도 같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그 전제하에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릴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또 타 증권과의 다른 상품과의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 수익을 올릴 것 같다. 이 채권을 투자하면은 채권 수익률이 한 2% 될 것 같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네. 채권은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네. 그러나 채권은 장점이 뭐예요? 안전성이죠. 원금 보장, 이 수익도 확정된 거.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택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 데 있어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알아낼 수가, 이런 그 거래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뭐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채권과 채권끼리도 비교를 해요. A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수익률이 2.5%, B 회사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3.5%다. 그럼 어떤 걸 할까? 기왕이면 수익률이 높은 게 좋겠죠. 그 비교가 돼요. 그러나 수익률이 3.5%로 1% 더 높다 할지라도 B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좀 위험하다. 그럼 더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안전한 2.5% 수익률을 내는 A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채권의 수익률이 여러 가지 의미로 보여집니다. 할인채의 경우는 할인율로 쓰일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가격 표시 수단이 되고요. 복리 성장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상품과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채권 시장에 채권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가격 표시도 되지만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나타내요. 그죠? 자, 지금 그림이 여러분들 노트는 없을 겁니다만 내가 참고로 집어넣었는데요. 자, 먼저 이 그래프가 3개 나와요. 근데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거는 국고채 3년 정부가 발행한 채권 모양, 3년짜리 모양이고요. 두 번째 거는 통안증권, 그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안정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세 번째는 회사채예요. AA-회사채인데 추세나 모양이 뭐 아주 흡사하죠. 단위가 달라요. 여기 1.2, 1.4이고요. 여기는 1.4, 1.6 이렇게 되고요. 여기 2.0, 1.8, 2.0 이렇게 높아요. 이쪽 회사채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 국고채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건 보면 알겠습니다. 자, 채권의 수익률을 이제부터 계산을 해볼 텐데요. 채권 수익률에는 몇 가지 용어가 또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사용되는 용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은 다 같은 수익률이지만 뭘 기준으로 그 수익률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요소, 빼야 될 요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발행 수익률을 볼게요. 자, 이 발행 수익률을 얘기하기 전에 발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발행과 대비되는 개념이 유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행시장은 최초로 판매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판매하지 않아요. 기관들에게 만들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일반인들한테 직접 팔지는 않습니다. 주로 증권기관들한테 팔아요. 그럼 증권기관들이 그거를 받아다가 일반인들에게 이제 넘기는 것이죠. 최초로 발행할 때 나오는 것을 우리 발행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시중에 일반 투자자들끼리 거래되는 것을 유통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발행 수익률은 바로 그겁니다. 채권을 처음 발행할 때 매출한 가액, 그걸 만약에 이제 투자자 입장이라면 투자하는 증권회사 입장이라면 매출 가액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로부터 받은 모든 수익하고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발행 수익률이에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발행할 때의 그 매출 가액과 수익과의 비율을 연 단위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 발행할 때 나는 금리 부담 비용이죠. 발행 수익률이 5% 나왔다.
100억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채권으로 5% 이자를 내야 된다. 금리 부담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매출의 응모원 입장에서는 응모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거 응모를 해서 받는 수익률이니까 발행할 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발행 수익률인데 응모 수익률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산업금융채 3년짜리 8인채입니다. 이 발행 조건이 다음과 같다. 표면 이자율이 8%고요. 매출 가액이 7,600원, 만기 상환금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7,600원 투자해서 10,000원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수익률이 얼마냐 얘기죠. 자, 투자한 금액 7,600원 이거를 3년 동안 R이라는 수익률로 투자했다 10,000원이 됐다. 미지수가 R 하나예요.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7,600원 나눠주고요. 3승이 있으니까 3분의 1승으로 양쪽을 해서 벗겨주고요. 그 다음에 2를 넘겨서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그 퍼센테이지니까 곱하기 100 해서 9.58%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 볼 때 여기까지는 아직 매우 간단해요. 자, 다음 예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수 수익률. 인수한다 그래요. 또는 이걸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언더라이팅. 발행하는 걸 우리가 라이팅 한다 그러거든요. 아까 발행 수익률 그런 거 할 때 발행한다 할 때 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 인수하는 걸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즉 예를 들어서 H 자동차 회사가 예를 들어서 B 증권 회사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판매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발행하는 여러 가지 서류적인 실무적인 그 역할도 이 증권회사 다 해주고요. 그래서 이 증권회사에서 좀 싼 가격에 인수를 해서 이거를 유통시장에 자기들의 이윤과 비용을 덧붙여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채권을 발행할 때 매출 가액에서 인수 수수료를 공제. 인수할 때 인수하는 이 증권회사가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걸 공제한 인수가액하고 수익의 비율을 년 단위로 환산합니다. 자, 그러면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만큼 수익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인수가액이 그만 싸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7,600원에 발행을 하는 거라면 인수수익률이 여기에 0.5%라면 요거 해서 계산하면 실제로 인수한 가격은 7,562원이 되는 것이죠. 인수수수료만큼 싸게 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10,000원짜리니까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계산한 수익률은 아까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76% 나왔네요. 자, 다음에는 유통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수익률. 아까 발행 수익률 얘기했죠? 자, 발행이라는 의미와 유통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통시장,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익률이다. 시장 여건에 따라서라는 건 뭐예요? 채권 가격이 상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럼 매입 가격이 달라지죠. 그것 대비 만기까지 받아들이는 모든 수익, 그 비율을 계산해서 계산한 것이 유통 수익률이 됩니다. 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때 받게 되는 모든 수익과 투자 원금을 비교해서 수익과 투자 금액을 비교해서 수익률이 계산되는 것이죠. 그를 연 단위로 얼마가 될 것인가로 환산을 합니다. 일종의 예상 수익률이에요. 만기까지 받아들일 거로 간주해서 계산한 거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자가 나올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같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만기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해요.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의 수익률, Yield to Maturity 또는 YTM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면요, 보통 이 손으로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재무계산기를 쓰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튼렛패커드, 지금 더 좋은 모델이 나온지 모르지만 과거에 HP12C라는 그 튼렛패커드 재무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걸 할 때는 이제 날짜 형식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한다면 보유하는 날짜가 얼마냐? 그거를 연율로 표시하면
몇 년이냐 계산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나오는 이 부분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또 회사에서 만든 BA2 플러스 계산기입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되겠고요. 달력 기능에서 미래 날짜 또는 과거 날짜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날짜에 대한 연일로 표시한 기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되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혹시 재무계산기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유통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표면이자율이 5%고 국민주택 일종 채권입니다. 그리고 11년 5월 20일에 9,139원에 매수합니다. 여기다 10을 기간이 좀 거슬리면요, 10을 5일째요. 2020년 12월 31일에 발행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만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21년 이거를 21년 5월 20일에 매수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21년 아직 오늘 날짜가 2021년이라고 봅시다. 21년 5월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미 발행이 2010년 12월 말에 발행을 한 거예요. 20년 12월 말에 그걸 2021년 5월 20일에 산다 할 때 유통수익률이 얼마냐? 그럼 남은 기간이 얼마가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남은 기간. 자,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1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몇 년 남았냐 이거죠. 그러면 5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얼마인가 계산하고요. 그러면 한 7개월 하고, 그죠? 며칠 더 남았죠. 이렇게 계산해봐요. 그 다음에 22년부터 25년까지 22, 23, 24, 25 4년 거죠. 4년 곱하기 365 해서 두 개를 더해요. 그래 했더니 1686일이 나왔다고 칩시다. 연율로 계산하면 365로 나누면 4.62년이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상환기금이 얼마인가 봐요. 만 원을 원금에 대해서 5% 수익률로 5년 동안 지급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 복리로 계산하는 게 간단해요. 12,760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 주고 샀어요? 9,139원에 샀어요. 9,139원에 샀어요. 이거를 4.62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을 I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FV 나누기 PV 곱하기 T분의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7.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유통수익률을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매한 가격 대비 만기 때 받는 수익을 해서 이걸 수익률을 계산한 겁니다. 연율로 per annum이라고 했죠. 연율로 계산하는 거. 자, 다음에 이거는 복리채의 경우입니다. 좀 아까 이거는 이거 만기 때 한꺼번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리채이긴 한데 이거는 만기 때 한 번에 돈을 주는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울 회사채 부분은요, 중간중간에 이자가 발생해요. 회사채. 자, 이 경우를 설명할 텐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